어렵게 모신 것 치고는 오늘 많이 안 오셨어요. 네, 그래도 어제 악몽을 꿨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선물같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이제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항상 지금 이제 화수고에서 고3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의 심정을 아직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격 강의에 앞서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가끔 이제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EBS에 어떻게 입사를 하고 또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 EBS가 여러분 숙명여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강남의 그 대치동의 핵심에 있는 그 숙명여고 근처에 원래 이 EBS가 있었습니다. EBS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디션도 봐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하루는 나도 한번 EBS 강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 1차는 수업을 시연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수업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와서 열심히 나름 수업을 하고 또 질문도 대답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를 태워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끝나고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인터뷰를 하고 강의를 하러 이제 시험을 보러 온 선생님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남편이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가서 이제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내 자신이 너무 못난 것 같고 강의도 못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너무 당당하게 와서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았는데 나만 망한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랑 싸우거나 혹은 우리 어머님들 오셨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배는 고파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망했는데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당시에 EBS 앞에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아마 아실 텐데 남편이랑 만두를 먹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막 주변 사람 그 당시에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막 만두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만두를 먹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EBS 인터뷰를 하고 강의 시연을 할 때 저를 이제 뽑아주셨던 그 당시 부장님, 차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울면서 만두를 먹는 저를 봤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붙고 나서. 사실 선생님이 그 만두집에서 울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혹시 울고 있어서 불쌍해서 나를 뽑아주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고 감사해하면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첫 강의를 찍고 왔는데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강의 하나를 찍을 때 한 50분 정도 한 강의를 1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데 한 강 50분짜리를 찍는데 한 2-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근데 너무너무 좌절을 하고 이 EBS 강의는 내가 할 그릇이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PD님이 전화 오고 하시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잠수를 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울면서 만두집에서 만두 먹고 있던 걸 보셨던 그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 울면서 차장님 저는 절대 이 난관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이거를 못할 사람 같다라고 했더니 딱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뽑은 이유는 선생님이 강의를 아주 잘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차장님 저를 왜 뽑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서 뽑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가능성을 봤다.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또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하고 또 만두집에서도 떨어졌을까 봐 선생님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선생님 여기에 되게 간절하구나를 느꼈고 선생님의 가능성을 봤다. 그러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선생님은 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진짜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돌리고 여기까지 몇 년을 온 기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또 얘기를 하냐 본 강의 전에 오늘 온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어떤 그 한 분의 말이 나비효과처럼 저의 인생을 바꾸고 또 이렇게 귀중하게 EBS에서 여러분 만나고 경험을 하는
그 기회가 사실은 그 말이 된 거거든요, 제 인생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공부 방법이나 얘기를 던질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딱 한 가지 와닿는 것이 앞으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어클래스 특강 첫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한 거의 10년 전 사진인데 나름 관리를 잘 했죠? 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대입으로 이어지는 1등급 중학 영어 로드맵. 사실 이 자리에 초등학생 친구도 왔고요. 중학생도 왔고 다행히 고등학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입으로 이어지는 중학 영어 로드맵이라고 지었냐면요. 그만큼 저는 교직생활 거의 한 20년 차인데요. 계속 고등학교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등학교 영어에서 친구들이 좌절하는지를 아주 오래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준비한다는 말이 진짜 오바가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여러분들한테 그런 대입으로까지 이어지는 성적 팁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놓친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놓칠 시간들은 이미 다가오고 있다. 저도요, 살아보니까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어리다고 해서 시간을 돌리지 않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 내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간다면 1학년으로 간다면 선생님이 꼭 1학년 후배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꼭 지나서 알면 너무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해서 성적을 좀 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서커스단 코끼리 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코끼리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세요. 그죠? 코끼리는 아주 힘이 센데 이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에게 발에 밧줄을 묶어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의 발에 있는 밧줄 정도는 코끼리가 분명 쉽게 끊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맘만 먹으면 쉽게 그냥 밧줄 끊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서커스단 코끼리가요. 그냥 그런 마음을 먹지를 않아서 늘 거기에 묶여있게 사는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부를 늘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또 게을러져요. 근데 자기가 정말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는 사람은 선생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뭐냐면 이 구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서커스단 코끼리처럼 맘먹고 밧줄을 끊고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오신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자꾸 나의 끊어지지 않는 이 공부, 어떤 게으름, 습관에 마음이 메어서 그래서 선생님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제가 마음을 한번 먹고 한 사람의 조언으로 좌절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마음을 먹고 이 코끼리 밧줄 끊고 나오는 식의 도전을 살면서 오늘 이후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요. 자꾸 스스로 속박을 해요. 사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번쯤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고 걸어나가고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영역별로요. 오늘 간단하게 딱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고민 많은 게 사실 이 어휘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뭐냐면 단어가 안 외워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어가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외우기가 싫어요. 그냥 단어를 외우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단기간에 조금 빨리 어휘를 많이 외우고 싶어 해서 그래요. 선생님도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요리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5성급 호텔 셰프들의 그런 요리 레시피를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자취생이 하는 요리, 10분 동안 하는 요리,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발전되는 것처럼 어휘도 여러분들이 좀 즐기면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레벨을 주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내가 어떤 레벨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그래도 독해책 하나를 제 수준에 맞는 걸 주면 독해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 기본 단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요, 독해를 하면서 단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계속 독해를 읽으면서 그 단어를 여러 번 마주치는 경험을 통해서 쭉 이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2번, 3번의 케이스들이 많아요. 단어장이 여러 개요. 선생님 단어장을 되게 많이 수집했는데 실제로 실천하지는 못해요. 라는 친구들은요. 딱 정해드릴게요. 한 권을 마스터하세요. 단어를 선생님은요. 절대 여러 권을 우후죽순으로 막 골라서 본다고 실력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권을 과연 여러분들이 끝까지 문제집이건 단어집이건 마지막까지 해본 적이 언젠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한 권을 제대로 마스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여러분 성공에 우리 요즘 공부에서 핫 키워드가 자기 효능감, 자기 믿음 이런 거거든요. 하나를 작은 목표라도 그거를 이뤄내면 그 다음 또 공부가 쉬워집니다. 자, 3번째 경우의 케이스의 학생들도 많아요. 단어장 외우는 방법,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왕초보인 거예요. 공부 방법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공부는요, 어머님들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학원에 그냥 보냈는데 왜 성적 안 올라요? 알아서 공부는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우리 아이를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라는 생각에 저는 완전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자유를 주기보다는 저는 다듬고 물을 주고 키우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여기 일산에 나름 명문고라고 하는 백석고에서 영어를 참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 라고 했더니요. 그 학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이 이거 하나였어요. 그냥요, 선생님 저는 항상 엄마가 주말에나 북카페를 가건 집에서 저랑 같이 책을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공부를 혼자 한다. 우리 친구들 제일 싫어하는 그거 아니에요? 왜 나만 공부해야 돼? 왜 나만 빼고 주말에 왜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TV 보고 놀러 다녀? 약간 이런 좀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고 난 너를 위해서 여기에 같이 노력하고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심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좋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주 좋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 아주 높은 과로 이화여대 진학을 잘 했습니다. 네네. 추천 강좌를 드리면 우리 이제 왕초보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우리 능률 복학 선생님은 이 복학에서 나름 되게 유명한 교재라고 보고 있는데 마침 찾아봤더니 주니어 능률 복학 강의가 우리 중학 프리미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의를 들으면요, 예를 들어 되게 재미있게 단어의 어원이라던가 이런 뜻을 설명해 주는 강의가 유튜브에도 여러분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는 친구는 제가 나중에 또 교재도 새로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car. 요 단어 뜻 아는 친구 있어요? S-C-A-R, scar. 자신감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scar, scar. 요거 아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어요? 상처란 뜻이거든요. 들어봤죠? 우리 친구 알았구나, 세상에. 단어 한 번 더 줄게요. 단어 한 번 더 줄게요. 혹시 barber 이란 단어 알아요? 머리를 막 만지고 있어.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지금 제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barber shop, barber. 뭘까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잘했어. 이발소 그죠? 그리고요 discriminate 이런 거 우리 중학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자. discriminate 뭐더라? 좀 어렵나요? discriminate, divorce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중학생이면 divorce 뭘까요 우리 친구? 디보르스가 뭐였더라? 아는데 막 부끄러워서 자꾸 대답을 안 해. 그죠? 분명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도 그냥 생각하면 되게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scar 이런 것도 쓱 까졌어.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절대 scar라는 단어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barber 이런 것도요. 선생님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발소에서 바보가 됐어요. 이렇게 자꾸 연상을 해서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좀 어려운 단어 물어봤잖아요. discriminate. 이 크림이네. 저번에 내가 먹어봤던 이 크림이네. 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다. 알다라는 뜻이 있고요. divorce.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divorce. 제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divorce. 왜? 이혼했거든요. 저기 전 남편 전 부인이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divorce. 뒤를 돌아볼 수가 없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4개의 단어를 약간 이렇게 기억나는 재미있는 연상법을 여러분한테 던졌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팁들이요. 실제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많고요. 우리 주니어 능률복화라던가 능률복화 어원편 강의 보시면 어원을 가지고 단어를 무진장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짜잔! 타이틀 딱 눈에 들어오죠. 서울대생. 자,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었던 백석고의 한 학생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진학을 했어요. 이 학생은요, 자, 요런 공부 꿀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어요. 야, 네 팁을 좀 빌리자. 자, 첫 번째는 영단어를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으로 읽는 거랑요, 소리 내서 읽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 다음에요, 뜻을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오감을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도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요, 선생님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예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영어 단어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려면 그 단어를 한 5번, 6번 마주쳐야 된다라는 실제 이론이 있어요. 지문에서 마주치건 실제 눈으로 마주치건. 그런데 가장 좋은 마주치는 방법이요. 예문이에요. 쌤이 생각했을 때. 자, 특히나 다의어라고 해서 한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tear, 눈물이라는 뜻의 단어가요. tear, 찢다라는 동사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눈물이고 어떨 때는 찢다라는 뜻인지가 사실 예문을 통해서 학습이 돼야 되고요.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단어집을 하나 사서 그게 능률복화건 뭐 다른 어떤 책이건 사서 외운 다음에 1회독 한 다음에요. 단어를 예문에 있는 그 단어를 수정 테이프로 하얗게 지웠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문에 있는 그 단어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예문 밑에 보면 단어집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을 보고 우리말 뜻을 보고 단어를 역으로 추론해서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대부분의 어휘책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뒤에 테스트가 같이 들어있는 어휘책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 단어장이 들어있는 책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또 안 외워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별표로 해서 누구적 복습을 3일차, 일주일차, 그리고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체크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뭐야?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 맞아요. 저는 공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학습법은 주구장창 봐요. 공부 쓴소리 명언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법만 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습법은 그닥 뚜렷하게 정말 얘를 무조건 1등급으로 보내는 학습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 있어 보면. 실천이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거 팁 보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어법은요. 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어법이 조금 달라져요. 중학교 어법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도 이게 나오죠. 투부정사의 용법이 뭐냐? 이게 명사냐, 동사냐, 전치사냐,
하나씩 쪼개서 나누는 문법 구조가 사실 중학교의 문법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구조 문법이라고 그래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요, 이런 하나하나 세분화된 문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그래서 선생님 투동사의 용법을 떠나서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투동사를 보면 무엇은 주어처럼 해석될 때도 있고 무엇을 목적어처럼 해석될 때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조금 세분화된 어법을 한번 쫙 훑고 올라와야 고등학교에서의 어법은 해석을 위한 어법인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에서 했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올라와서요. 그때 돼서야 허덕이면서 해석은커녕 문법 공부를 그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강의를 맡은 이 3,800제 어법 강의가요. 지금 중학 프리미엄에서도 수강생 수가 몇십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들어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어법 공부를 이렇게 해본 적 없는데 나 빼고 전국에 몇십만 명이 이 강의를 들었다고? 그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어법 강의가 다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3학년 강의를 맡았는데요. 이 3,800제 어법 강의의 특징은 정말 저도 질릴 정도로 모든 샅샅이 구석에 있는 모든 어법을 다 다뤘다고 보면 돼요. 한 번만 중학교 때 이 어법을 다루고 올라가시면 여러분 다시는 어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핵심판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선생님 저는요. 이 어법이 실제 문장에서 쓰이는 걸 한번 연습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또 천일문 강의가 있습니다. 천일문도 입문과 기본이 있는데 이 천일문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3,800제랑 완전 달라요. 3,800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법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여러분한테 먹여주는 거라면 배운 거를 한번 연습해보고 싶잖아요. 천일문 강의의 특징은 예문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강좌도 몇 년째 우리 중학 프리미엄의 효자 강좌거든요. 친구들이 아주 선호하고 많이 듣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도 어법 초기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훈련과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문을 통한 훈련.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레고를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리듯이 어법의 지식을 쌓는 강의는 또 이 3,800자 강의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균관대 공대에 진학했어요. 보통 우리 자연계 특히 남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꼭꼭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조금 완성을 하고 올라오게 하세요. 제가 3학년 때 영어를 뒤늦게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요. 수학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2과목씩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단위수가 큰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수록 수학을 일주일 내내 들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듣는 과목, 4번 듣는 과목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매일 들어요. 그리고 요즘 수학이 사실 수능에서의 가장 큰 핫 키워드고요. 그래서 수학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1학년, 2학년 때 많이 연습을 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학생은요. 어떻게 어법 공부를 했냐면요. 어법,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딱딱하고 막 하기 싫어. 근데 이 친구는요. 읽기에 특화된 친구였습니다. 읽기를 엄청 잘하고 많이 하는데 어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요. 어법을 문장 해석과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은진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한다. 자, 들었을 때 별로 위화감이 없어요. 문장에.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연은진 선생님과 EBS를 강의한다.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해가 되실까요? 많이 읽고 말해보고 접한 친구들은 어떤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딱 위화감이 느껴지고 이상한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법을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많이 노출되고 읽으면서 여기 문장 이상한데?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읽기를 통해서 글 문장을 통해서 저절로 어법을 자연스럽게 배운 친구고요. 선생님 저는 어법 공부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강조한 친구였는데 사실 중학 내신은요 우리 초등이나 중학 친구들 앞으로 뭐 특목고나 외고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내신을 상당히 잘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중학 내신을 위해서는요 조금 손을 부지런하게 쓰시긴 해야 돼요. 손필기 공부법이라고 해서 그날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고 나만의 구문 노트를 만드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절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항상 친구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가장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 절대적인 문법이나 어휘 공부법이 뭐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뿅뿅아,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참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세요. 왜? 하지만 공부의 정석은 저는 절대적 시간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만의 구문 노트, 내가 모르는 문장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정리하는 내 노트가 필요하고요. 고등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어법 문제 하나 정도 틀려도 절대 1등급의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어법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해석을 위한 어법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정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고등 내신은요. 중학 내신보다도 훨씬 더 점수가 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친구들은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요. 내신 등급이 1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요. 저희 학교가 255명이거든요. 그런데 영어 1등급을 4% 10명의 학생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등급은요. 25명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상대평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희도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서술형이나 꼼꼼하게 문법 위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을 그냥 생각한다면 문법을 너무나 꼼꼼하게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내신에서 점수를 받아서 또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까지 내다본다면 실상 고등학교 내신도 중학교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서술형이나 문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법은 사실 지나치면 안 되고요. 직면해야 돼요. 이제 직시해야 돼요. 계속 미뤄왔던 어법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독해는요. 사실 이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날이 설날이건 개교기념일이건 추석이건 항상 매일 빠짐없이 영어 독해를 했었습니다. 일정량을 반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는요. 영어가 어떤 뭐 수학이에요? 공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어는 국어처럼 언어입니다. 언어는 계속 누적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용을 읽고요. 요약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지를 읽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도 해설지를 무조건 쭉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문해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해력. 한글로 되어 있는 해석지를 보면서 동시에 국어 문해력을 키우고요. 이 글을 한 번씩 요약해보는 요 연습을 한 친구랑 아닌 친구랑은 상당히 나중에 크게 실력 차이가 납니다. 자, 리딩 튜터라고요. 제가 강의를 맡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이 교재가 너무 좋아요. 주니어 리딩 튜터 강좌도 있고요. 제가 이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아주 하드하고 영어를 빨리빨리 많이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 조카가 선택한 한 가지 독해 교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딩 튜터요. 그래서 이모 저도 강의 들을게요 하고 듣거든요. 주니어 레벨이 있고 그냥 레벨도 있는데요. 리딩 튜터는 다양한 소재의 읽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공부가 아니라 약간 이거 배경 지식 쌓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은 그런 교재이자 또 강좌를 하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듣기는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고3 모의고사를 봤어요, 여러분. 5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요. 고3인데 수능 듣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요. 5개, 6개, 7개씩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영어 문장을 한번 읽기를 시켰더니 어버버 하고 읽지를 못해요. 자, 말하는 것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 못하는 단어나 문장은 안 들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 현실 자체가 영어 수업 시간에 말하는 수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기에서 벌써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 듣기야말로 중학교 때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영역이 이거예요. 독해건 어법이건 단어는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요. 영어 듣기를 여러분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라면 한번 이거를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방법은 자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는 교재, 단어 혹은요. 자기가 말하는 거를 부모님한테 한번 녹음해 달라고 해보세요. 녹음하고 들어보고 다시 연습도 해보고 특히 독해 읽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특히 고1,
고1, 중3 학생들한테 독해 교재 풀면서 너네 아직 급할 거 없다. 수능까지 멀었으니까 속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독해를 해봐라 라는 또 팁을 주기도 합니다. 마더텅 영어 듣기라고 해서요. 이 마더텅 시리즈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듣기 들으면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는 사실 조금 생각보다 그래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끝마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저는 어법이랑 어휘랑 독해가 조금 더 급한데 하면 그거 먼저 하세요. 듣기는 조금 내려놨다가 마지막에 하셔도 되긴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에 듣기를 조금 해놓고 올라가면 훨씬 더 편하더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의 듣기 평가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행평가에 넣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3, 중2 때 듣기를 조금 더 연습하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학교 현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고 들은 영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선생님, 어디 저기 뭐 강남 친구들은요. 수능 영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빨리 끝내고 수학에 올인해야 된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죠? 잘 안 돼요. 우리 애는 알아서 해요 라는 건 다 남의 새끼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절로 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끝내고 수학해야죠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뿅뿅이네 동네 애들은 수능 특강을 다 풀었대. 수능 문제를 다 했대. 근데요, 그때는 만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언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초등학교 6학년의 언어, 중1의 언어가 고3만큼의 언어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 계속 해줘야 돼요. 영어를 아무리 선행을 빨리 한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그렇게 놓으면서 수학에 올인하니까 영어가 같이 떨어져요. 영어는 뭐다? 언어기 때문에 꾸준히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중학교 영어는 내신 위주고요. 달달달 외우고요. 고등학교 영어는 뭐 수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시험을 20년째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갈라야 되는 문제를 내야 돼요. 점수를 갈라야 됩니다. 만점이 여러 명 나오면 큰일이 나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도요.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신 공부 위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여름방학 때, 뭐 겨울방학 때, 중3 고등학교 올라오기 겨울방학 때 아유 이제 됐다. 지겹게 이렇게 내신 공부는 그만하고 모의고사 하나 풀어야지 라고 하면 크게 성적이 떨어져 버려요. 중학교가 요즘 내신을 많이 퍼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인 친구들이요. 저희 학교에 255명 기준 120명이 들어왔어요, 올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200점 만점에 190점 내신이면 걔네 다 영어 1등급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어떤 줄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저 90점 항상 받았어요, 중학교 때.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쳐보면요. 30점 나오는 친구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자녀한테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점 이상의 중학 내신 버블 효과가 너무나 전국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제 나의 위치는 뭐다? 190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고등학교 오기 전에 많이 생각보다 대비를 하고 오셔야 충격을 덜 받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영어가 30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형적으로 공부를 바로 포기해버리고요. 또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해버려요. 왜? 나는 내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지 난 머리 나쁜 거 아닌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내신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미리 마음에 대비를 하고 오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EBS 강좌보다 사설 강좌가 더 질이 높지. 거기 1타 강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잠깐.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공부의 도구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도 많고 교재도 많고 강의도 많아요. 하지만 실천력의 문제다. 하냐 마냐의 문제고요. 단적으로 어떤 사설 강사의 1타 강사가 나랑 완전 찰떡같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E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던가 6월, 9월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나 그 출제됐던 걸 해설하는 강사진은 다 EBS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들이 EBS에 나와서 특히 출강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6, 9월 모의고사 수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냈을 경우에 그 수능과 모의고사의 결을 잘 살리는 강의를 하거든요. 또 그런 교재를 또 출제를 해주시거든요. 따라서 절대 EBS 강좌가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료면 별로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비싸면 좋은 거, 무료면 별로지 라는 생각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설도 들어보시고요. EBS도 들어보세요. 하지만 무조건 사설만 따라가지 말고요. EBS의 다양한 강의 한번 접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맞는지 찾아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선생님, 영어는요, 양치기로 단기간 성적 가능해요. 자, 앞에는 다 거짓이었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독해는 이렇게 단기간에 확 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듣기. 어휘랑 듣기 두 가지는요, 단기간에 성적 가능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9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 때 2, 3등급까지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희망이 생기죠. 그죠? 단기간에 수학은 위계 과목이에요. A를 모르면 B로 올라갈 수 없고 C로 올라갈 수 없지만 영어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저보다 잘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력을 실력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어랑 듣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 단기간에 확 해놓으면 훨씬 고등학교 와서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시기별 전략입니다. 중1은 여러분 계획보다 행동이에요. 계획하느라 생각하느라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무조건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암기장이나 워크북 있는 단어를 사셔서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교과서가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말고 여기 이제 계신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 공감하실 텐데 저희 때는 완전 주입식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에 유재석 나와서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1학년 배웠던 교과서를 그때 바로 누가 툭 치니까 암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암기야말로 모든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기도 하지만 이 암기가 안 되면 이해 영역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나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암기를 하는 과정이 이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암기 학습이. 자, 쭉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강의나 교재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머님들 막 쓰시느라 또 바쁘시고 막 다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하시는데 요 자료도 제가 나중에 이메일 다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그죠?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요때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대학 진학에서 어느 정도의 싹이 보인다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자, 요때부터요 이제 서술형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요즘 중학교 1학년들 시험 안 치고 자유학기제 많죠. 근데 2학년 때부터 완전히 이제 성적 갈리거든요. 문제집을 활용하셔서 해설지 한글을 보고 이걸 영어로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 완전 서술형 만점을 많이 받는 케이스를 봤어요. 한글 해설지를 보고 물론 독해를 먼저 풀긴 해야 되겠죠. 독해를 풀고 나서 한글 해설지를 역으로 영어로 하루에 한두 문장씩 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해 강의라던가 이때부터는 구문 학습과 실제 내가 독해에 조금씩 적용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중3 정도 되면 이때가 제가 이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 중3 때 1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고등학교 1학년을 저는 결정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가 가장 많이 친구들이 사춘기도 오고 풀어지거든요. 왜 풀어지고 또 사춘기도 오냐. 이제 친구도 사귈 만큼 사귀었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놓는 게 뭐냐. 하기 싫은 공부를 놔버려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중3 때는 여러분 유형별 독해라고 해서 주제 찾기 문제 아니면은 뭐 빈칸 삽입 문제 유형별 독해 수능으로 가는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진들이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중학교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슬슬 출력해서 푸시면서 연습을 하고 올라오시는 게 좋지 않냐. 자, 고등 상위권 영어. 조건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가 중학교 때 조금 완성이 돼야 되고요. 구문 독해라고 해서 어려운 문장. 자, 수능에선 여러분 4줄, 5줄이 한 문장이에요. 호흡이 엄청 길어요. 그러려면 구문 독해가 완성이 돼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일물 간자 같은 걸 통해서 구문 독해가 완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어 문해력이죠. 자,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국어 해설지를 반드시 한 번쯤은 보시라. 어머님들 이번 주에 궁금하시면요. 서점 가서 수능 특강 영어라는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해설지를 보세요. 뒤에 해설지를 보시고 어머님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오늘날 수능 고득점은요. 영어를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까지도 알아야 되는 국어 문해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고요. 실제로 중학교 때 제가 알기로 창체나 자유 시간에 독서 시간 많이 주어지는데 다들 휴대폰하고 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의 문해력 바탕으로 영어도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 기말고사 선생님 시험만 잘 보면 대학을 잘 가나요? 그러니까 소위 고등학교 내신 시험 받기 어렵다는데 요것만 잘 보면 대학 잘 가나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선생님 전 고등학생도 안 됐는데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중학교 때부터 활동하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손쉽게 활동에 참여를 해요. 자,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위기 변화 참여, 기후에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인데 이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팀으로 짜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요런 활동 많을걸요? 그리고 봉사 시간을 해보세요. 캠페인 활동 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활동 여러분 절대 어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야 생기부가 풍부해집니다. 이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선생님 농담으로 이런 얘기해요. 너네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다. 고등학교 때 다시 인생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다. 중학교 때 조금 내가 부족했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인생의 기록이 사실 남아버립니다. 학생부가. 생기부라는 게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만큼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조금 연습을 해서 올라오고요. 실제 대입 수능, 대입 전형에서 너무나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 자, 두 번째, 중학교 성적이 선생님 고등학교로 이어지나요?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내신이 제가 180이고 190이니까요. 나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가 고등학교 왔는데 반에서 22명 중에 15등, 16등 해버려요. 따라서 중학교 성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반전은 뭐냐면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완전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 궁금하시죠? 중학교 겨울방학 2달을 엄청나게 열심히 보낸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와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요, 선생님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학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중간 기말고사 때 학원에 그렇게 가요. 그리고 학원에서 불러대요. 아침 7시에 와라, 특강해줄게. 끝나고도 와라.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 다 만점 받는 거 아니야? 사교육 가서 다 만점 받아오는 거 아니야? 근데요, 어쩜 이렇게 매년 똑같은지 학원에 가서 목숨 바친 친구들이 절대 우리 학교에 영어 1등급 10명 안에 드는 친구가 물론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 친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도 그냥 만점 나왔을 친구예요. 이게 뭐냐면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고요. 제가 좀 치사할 수는 있어도 저도 그렇게 돼요. 수업 시간에 엎드리고 학원 가서 열심히 변형 문제 푸는 친구들은 시험을 좀 못 보게, 수업 시간에 눈 열심히 뜨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시험 문제를 막 누설해요. 좀 웃기죠? 근데요, 이게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선생님들 나쁘게 보지 마시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영어를 그냥 잘하거나 학원 가서 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거 아닐까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모든 공교육고사가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잘 뜨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슬쩍슬쩍 이런 거 참 중요하지. 그러면 또 눈치가 빨라요. 친구들이 별표하고 성적 잘 나옵니다. 제일 제가 기피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학원 가면은요 이만큼씩 자료 줘요. 이거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만드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 야 학원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처럼 힘드시겠다. 너네한테 이만큼 자료 주는데 너네 성적 그대로라. 그럼 애들이 부정을 못해요. 자료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라던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점수가. 그런데 학원에서는 변형 문제를 많이 줘요. 변형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러면 이만큼 문제를 전교의 학생들의 거의 80%가 학원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영어. 그러면 다 1등 나와야지. 문제 다 푼다니까요. 문제 안 풀지도 않아. 근데 다 푸는데 성적은 뭐다? 그대로다. 정석을 파지 않고 교과서를 여러 번 보고 그거를 쓰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곁다리, 변형 문제만 푸느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저는 달리기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이라던가 강의는요. 어떤 역할이다? 달리기 할 때 가끔 물 건네주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잘 달릴 수 있게 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이 사교육과 이런 EBS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달리기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학교 현장에 내가 몸바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제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부모님도 오셨잖아요. 야, 힘내.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영혼 없이 조언할 때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잘 될 거야. 그 말이 사실은 되게 하기 쉬워요. 근데 말해놓고도 좀 미안해. 뭐 잘 되겠지. 힘내. 그리고 이제 애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좀 부모님한테 듣고 싶을까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말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하는 만큼 성적 안 나오고 불안한 친구들은 우리 뿅뿅이 참 너 많이 힘들지? 이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 가슴을 싹 이렇게 녹여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실 때 가슴에 막 애가 타고 자꾸 옆에 부모랑 비교가 되고 그러실 거예요. 되게 재밌는 실험 하나 했잖아요. 10개 중에 쪽지 시험을 맞춰 왔는데 7개를 아이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외국 부모들은 이런데요. 어머, 7개를 맞았구나. 혹은 어머, 뭐 틀렸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을 하거든요. 7개 맞은 걸 칭찬하는 부모도 있고요. 7개 맞았고 3개 조금 더 보충해라 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러신데요. 아이가 10개 중에 7개 맞춰왔어요.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아직 이른 거예요. 왜? 옆집의 점수가 이거보다 높은지 가 우리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요. 그래서 야 잠깐만 뿅뿅이네 엄마 이거 쪽지 시험 몇 개 맞았대? 그럼 뿅뿅이가 5개 맞으면 기뻐지는 거고 우리 아이가 잘한 거고 다른 애는 깍깍이는 몇 개 맞았대? 10개 맞았대 하면 우리 아이한테 아주 그냥 또 혼을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는 믿어주는 만큼 이 자기 효능감 어디서 온다? 부모님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냥 공부해라 잔소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화여대 간 학생 예시 든 것처럼 동행한다라는 느낌. 엄마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이 공부의 현장에 집어던진 게 아니라 나 항상 너랑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줬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고 커져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와 좋은 관계 맺고 더 노력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좀 대화 나누시면서 그동안 좀 너 요새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은요 한번 표정 보세요. 아이들. 사르르 녹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탁 와서 갖다 붙을 거예요. 대화도 하게 되고요. 그죠? 자, 오늘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힘들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 이제 자료는 어머님도 오늘 특히 귀한 분들 소수로 오셨으니까 제가 메일 주소 써주시면 또 전송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